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크를 나눠볼 텐데요. 손님들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분은 얼마 전 저의 전 직장이죠. KBS 출연 정지로 마음고생 좀 하셨고요. 또 누구를 지지할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라고 당당하게 맞섰던 분이십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분, 든든한 분을 모셨습니다. 40년 동안 군인으로 사신 분이시고요.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장군으로 뽑히신 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가장 존경하는 장군님이라고 하시네요. 전인범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 전 문 대표님께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일자리와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또 담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참 뿌듯한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특별한 수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요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도 않으시고 또 아주 먼 곳에서 오셔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걸음 하셨습니다. 작가 이회수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눈 내리던 날 길거리에서 피아노로 치며 또 촛불 집회를 응원해 주셨던 분입니다. 또 2012년 대선 때는 사람이 웃는다라는 선거 캠페인송을 직접 작곡해 주기도 하셨죠. 푸근한 분, 작곡가 김영석 씨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야 됩니다. 과연 이분의 매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 걸까요? 네, 우리 모두를 이곳에 모이게 한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문재인 전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실까요? 정말 제가 수많은 방송과 공연을 진행을 해봤지만 이토록 열화와 같은 성원은 정말 처음입니다. 마치 무슨 아이돌 스타라도 온 것처럼. 예. 네, 이렇게 객석에게는 많은 환호를 받으셨지만 오늘 저희들에게는 어떨지는 모릅니다. 해봐야 알거든요. 지금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왜 문재인이냐?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셔요? 예, 뭐 제가 제일 낫지 않냐? 동의하시죠? 오늘
각계 그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을 또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모셨는데 모두들 이제 질문거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누가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그 지난 설날 연휴 때 여러분들 새 남자 설날 장보기 보셨습니까? 짱이었죠? 네. 근데 이게 참 기획이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이 청와대 취준생하고 막교육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지금 뒤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이런 문 대표님 보시다가 이 화면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처음에 갈 때는 그 설 앞두고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 뭐 정치인들 흔히 그리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수용품을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장을 보는 그런 일이었어요. 뜻이 깊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액수로 장을 못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버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황 선생님에게 정말 좀 많이 이제 배웠었는데요. 배운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고집 피셔가지고. 아니요, 반성했어요. 뭐 과일 큰 거 사라가는데. 아니 반성했다니까. 처음에 국거리용 이게 양지 고기를 사는데 우리 황 선생님은 그건 2등급 정도 해도 맛있다. 근데 또 가게 주인이 아유 그래도 1등급하고 다르죠. 이러는 바람에 아니 또 조상님들께 제사상에 올리는 건데 싶어서 또 최고 등급 이랬거든요. 다음에 이제 과일 가게를 갔는데 그 정말로 제수용 과일은 너무 크고 모양도 좋고 그래서 사과가 한 알에 5,000원, 또 배도 한 알에 5,000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꾸로 좀 5,000원에 세 알 주는 사과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황 선생님은 제수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꼭 비싸고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 단란하게 이렇게 잘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욕심에 그래도 제사상에 올라가는데 이래서 이제 큰 거 좋은 거 골랐더니 금방 원래 4인 가족 제수 음식을 208,000원이면 된다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금세 208,000원 동이 났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황 선생님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말 안 들으시고요. 제가 왜 거기 같이 따라갔나 좀 후회도 되고요. 그리고 충동 구매도 하셨어요. 달래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또 사시고 그래서 아니 달래는 그건 좀 특별한 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그게 온실 비닐하우스 달래가 아니고 노지 달래였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죠. 요 녀석이 노지에서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서 직접 요리도 하셨어요? 뭐 제가 뭐 직접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 이제 아내 몫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정말 이 계절에 우리가 맛보기 쉽지 않은 거죠. 네, 참 장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표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활동들을 보이셨거든요.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것만 봐도 전주에 내려가셔서 그 서울로 가는 전봉준 신앙송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장보기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신간을 내면은 사인회를 대형 서점에서 하곤 했었는데요. 선생님의 사인회. 예. 네네. 그 문 후보님께서 서점에 나오셔가지고 책 직접 사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인 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요? 예.
오. 감동받았습니다. 예. 아니 보통은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러면서 앞에 와가지고 빨리 사인 받으시고 가시는 게 보통이신데 새치기 안 하시고요. 그냥 줄 서서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예. 아마 대표님 이것도요 옆에 있는 이제 보좌진들은 빨리 하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졸랐지만 아닙니다. 원칙은 지켜야죠. 하면서 줄 서셨죠. 그 사실은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북 콘서트라는 것을 해본 게 2011년이었어요. 그때 운명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썼던 책인데 그게 뜻밖의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팔려서 30만 부 넘어 그래서 이제는 감사 인사차 북콘서트를 여기저기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춘천에서 북콘서트 했을 때 우리 유해수 선생님이 나와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뒤에 유해수 선생님이 또 이렇게 팬 사인을 하실 때는 저도 뭔가 이제 보답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었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책의 어떤 성공 그리고 또 이제 북 콘서트 그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 책은 실제로 저는 이번에는 아예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쓴 책인데요. 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또 좋게 봐주시고 많이 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대선에 나설 입장이기 때문에 따로 뭐 출판 기념 행사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또 이 책이 지금까지 10만 5만 권 정도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씨도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으시잖아요. 네, 작년에 그 첫눈 오는 날이었는데요. 홍대 길거리에서 이제 그 피아노 연주를 했었어요. 그 촛불 집회로 상처받은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 음악으로 좀 위로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문 대표님 오셨는데 그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추워가지고 제가 좀 표정이 되게 안 좋게 이렇게 추워가지고 서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사우나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우나를요? 지치지 말고 사우나 갑시다. 이래서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사우나를 이 몸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보시면 같이? 사우나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축제 같은 집회, 즐거운 집회. 그렇게 끈질기게 지치지 말고 사우나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즐겁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김영석 작곡과 함께 또 즐거움도 드렸는데요. 이렇게 즐기면서 끈질기게 사우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와.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진짜 네. 사우나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정말로. 네. 기억나세요? 대표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웃음까지도 주십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군님 오늘 모셨는데요. 질문하실 사항 또 있으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통상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모이려고 그러면은 휴가증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휴가증 없이도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니까 상당히 참 의외입니다. 대표님, 정말 저는 대표님께서 현역 복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것도 제가 영광스럽게 지휘했던 특전사에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육군 병장, 공수병장, 문병장. 대표님, 현재 우리 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군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본 때가 아주 아픈 사건이었지만 왜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 있었죠. 어느 한 분 하사는 다리 하나를 절단당하, 또 한 분은 두 다리를 절단당하는 그런 이제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료를 구하고 동료를 챙겨주고, 그게 너무 정말 대단했었어요. 제가 그때 국회 국방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폭발 현장에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 또 두 분 하사 병문안도 갔었는데, 그 병문안 간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보다 부대원들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허용해 준다면 계속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다. 그래서 그 두 분들 지금 이제 의족 달았죠. 그래서 재활 훈련 거쳐서 또 군에서도 허용해 줘서 지금도 군 복무하고 있고, 두 분 다 중사로 진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병들, 하사관들은 정말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저는 뭐 우리 장군님 계시지만 오히려 높은 사람들, 장군님들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인정합니다. 실제로 북한보다 몇십 배 많은 국방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주국방 못하고, 아직도 전시작전권 미국에 맡겨두고 있고, 또 군 내에서도 혁신 이야기하지만 아주 최신 컴퓨터 우리 장군님들께 사드리면 그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장군님들이 미군에 비하면 숫자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들만 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강군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를 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표님께서 하여튼 그 현역 복무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데, 다른 분들은 다 현역 갔다 오셨죠? 네, 저는 군번 1842710 속칭 와르바시 군번입니다. 육군 예벽병장 이유수입니다. 확실히 아까 장군님이 저를 딱 보시고 첫 마디가 남편은 군대 갔다 왔습니까? 이거더라고요. 오늘 또 이해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이 문화예술계 참 지금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힘든 시기를 겪어오기도 했죠. 네, 여러분 오늘이 입춘이지요. 입춘 되면은 대문에다 다 입춘 대길이라고 써붙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입춘 제길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대개의 경우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4대 공약 안에 사실은 그 대한민국 행복 지수,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 이 행복 지수에 대해서 늘 그 물질의 풍요가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듯이 얘기하고 늘 서민 경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대국민 사기 같습니다. 고위층들만 다 사실은 배를 불리고 결국은 서민들은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양상만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계실지, 정말로 가치관을 수정하실 생각은 없는지, 늘 그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민생 경제, 서민 경제 이 속임수 이제 그만 쓰시고 혹시 새로운 전략을 한번 보여주실 수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민생 경제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된 줄 아세요? 거의 50%에 가깝지 않습니까? 나머지 90%가 남은 50% 소득을 나눠 가지는 거죠. 자산은 더 심합니다. 자산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무려 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다 합쳐도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불과 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을 때 옛날에 세계 대공황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2008년도 금융위기도 이렇게 소득 격차가 벌어지니까 발생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경제적 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민생 경제가 아니라 실제로 민생 경제를 살려내지 않으면, 그래서 민생 경제를 살려서 소비 능력을 높여주고 그것으로서 내수를 살려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미국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시대에 이른바 뉴딜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 시대를 열어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그냥 선거 때 단지 표기 위한 그런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가치관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든든하죠.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하는 말, 척하는 말, 뭐 외워서 하는 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는 사실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배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예. 작가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저 궁금했어요. 정말.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느낍니다 지금. 생계를 위협받는 듯한.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사실 그 제가 딱 듣자마자 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 올해 사자성어 말씀하실 때 제조 산하 이거 엄청난 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한국은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뭐 예를 들자면은 원칙도, 상식도, 도덕도, 양심도 다 잃어버렸는데 세상을 똑바로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고치려면은 이거를 되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조 산하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와 의지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를 딱 느끼고 졌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제조 산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책을 많은 분들이 사서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북콘서트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사회자이기 때문에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사실 이런 북콘서트를 하면 저자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좀 이렇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근데 대표님께서는 늘 굳고 사양을 하시고 안 된다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부산에서 한 작은 서점에서 일일 판매원을 하셨었거든요. 잘 보시면 뭐 하나가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만 다른 책을 들고 계세요. 이걸 보면서 정말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게 또 대표님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이회수 선생님은 뭐 말씀은 졌다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제 귀에는 실제로는 너가 한 말에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만남 이 책은 정말 사보실 만한 책입니다. 신영복 선생님 유고 집이거든요. 예, 한번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앞서 그 작은 서점에서 일일 판매원 역할을 하셨는데 그 요즘에 그 경제 성장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들 이런 거 참 많죠, 교수님. 아니 사실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은 제일 타격이 받는 게 이런 가게들, 서점들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재벌 기업은 사실은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은 이런 서점에 가가지고 또 책을 파는데 자신의 책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신윤복 선생님의 책도 팔면서 이렇게 파는 모습이 이게 이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서 이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어려움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또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까 공식 통계로만 600만 명 됩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이른바 아주 대형 쇼핑센터죠. 그래서 이 대형 유통 매장들은 조금 이게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무슨 재래상권, 골목상권 이런 쪽에서는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범위 내에는 아예 이 대형 유통 매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저는 입점 규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게 우선은 또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또 권리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래서 보다 장기간의 임차가 가능하게 하고 또 임대료가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임대료 상한제 이런 것을 두고 또 권리금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임대료를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보호들이 필요하다 보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아직도 너무 비싼데 이 신용카드 수수료도 아직도 좀 더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분들은 그냥 자본이고 경영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600만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월 14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중위 소득이 150만 원인데 자영업자 600만 명의 평균 소득이 전체 노동자 중간 소득보다 못한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중소자영업자들도 노동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용해서 자기 노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거에 노동자들에게 해왔던 여러 가지 보호들, 예를 들면 실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소상인들도 실직 상태가 되면 실업에 대한 부조제도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보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정책들을 이끌어가는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중소기업청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이 약하. 그래서 벤처까지 포함시켜서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부로 이렇게 조금 격상시켜서 거기서 일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육성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민생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 하나가 또 먹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민생 문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쌀값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농민이 지금 굉장히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1인당 하루에 먹는 쌀이 한 170g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먹어요. 1년에 한 62kg 먹는데 30년 전의 수치와 비교해서는 쌀 먹는 게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쌀 더 먹자고 아무리 한 20년 정도 정부에서 계속 쌀 더 먹자는 정책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서도 실패를 했고요.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쌀 외에는 사실 적당한 소득원이 없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쌀을 계속 재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이게 대한 묘책 같은 거는 있겠습니까? 정말 제일 답답한 문제가 이렇게 농업 문제인데 사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가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한 30만 톤씩 웃돕니다. 게다가 또 어무 수입 물량이라서 한 40만 톤 정도를 의무적으로 저관세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60만 톤이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관 비용만 해마다 6천억이 소요됩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정부가 막걸리 또는 다른 술 또는 국수를 만들게 하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요즘 드디어 사료용으로 오래된 보감미들은 사료로 쓰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또 자꾸 이제 논을 자꾸 다른 용도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23%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외국에서 곡물들이 수입되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이상 기후들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식량 수출 국가들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 올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조만간에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식량이 무기화돼요. 우리가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거든요. 우리 농업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저는 논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논에 예를 들면 콩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식의 대체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그거하고 벼 재배하고의 만약에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만큼 정부가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가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이런 남는 쌀들을 북한에 수재가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북한의 지하 강물하고 이렇게 교환을 한다든지 하면 북한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북한의 히토류 지하 강물을 국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도 도움이 되고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김영석 씨도 자리를 하셨는데 저희의 이 딱딱해진 분위기를 아니 식량 얘기하니까 귀에 콱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멋진 연주곡 한 곡을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자리에 무슨 곡을 좀 연주를 해야 될까.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광주의 고향인데 요즘 대표님 지지율이 아주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광주에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광주 항쟁 때 이렇게 광주 항쟁의 그런 피해 이런 것들을 알리셔 가지고 5.18 그 유공자로 지정되셨던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근데 또 특유의 또 이렇게 또 뭐랄까 내려놓는 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가 광주 항쟁 때는 중3이었거든요. 그때 많은 그 시위하시던 형님 누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구전으로 배웠어요. 이제 근데 늙은 군인의 노래가 있는데 그때 그 광주 항쟁을 알리시려고 노력해 주셨던 그 대표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곡을 소품을 좀 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 노래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네. 또 피아노로 편곡을 해서 들으니까 훨씬 마음이 이렇게 짠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음악의 힘이라는 거는 지역을 넘어서서 또 세대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참 많이 나눴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매일 한숨만 많이 쉬게 되죠. 언제까지 이러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생님? 유 선생님. 네. 어른이시니까 한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사실은 아무리 그 돈이 많고 경제가 발달하고 그리고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화 예술이 낙후되면은 만년 후진국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쨌든 후진국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현존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말 많죠. 여기 잔뜩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기억밖에 없어요, 아직. 예, 기억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예. 근데 저는 빠졌어요. 예. 저는 누락돼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예.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직접 사찰하는 사찰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우리 저 조금 아까 사실은 인터넷에서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 성함으로 지은 삼행시를 봤거든요. 예. 뭐가 있는지. 반기문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니 잠깐 우리가 예. 다 같이 한번 운을 띄워서 같이 해보죠. 예, 준비되셨죠? 네, 시작. 반기문입니다. 기권했습니다. 문재인을 찍으세요. 그렇다면 또 이걸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우리 문재인 대표님으로. 제가 근데 그 예전에 예. 사실은 문 대표님 조남으로 삼행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유행을 했어야 하는데. 예.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자, 한번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할게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나 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열어주소서. 어떠셨어요, 대표님? 예, 정말 예, 말씀 고맙고요. 아까 나왔던 블랙리스트만 해도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게 한 10,000여 명 나왔는데 한 6,000명 정도가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된 거거든요. 예. 개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것도 그냥 좌파 영화제다.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적인 그런 문화예술 그런 행사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성공해서 아시아 최고 또 세계 5대 영화제로 성장한 그런 영화제를 완전히 작년에는 망쳐놓았죠. 지원도 다 끊고 이래서. 그래서 이대로 가면 부산영화제가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추락해버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문화, 예술 이런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우리 인간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 정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참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저희가 빨리 끝내야 우리가 광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가지씩만 아쉽지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황 선생님부터요. 그 도시 소비자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점심으로 지급하는 돈이 직장인들이 6,566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짜장면 이런 것을 먹는 데 쓰는 비용이죠. 음식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판매하는 그 외식 업체들도 그것을 가지고 그 돈 받고 음식을 팔아서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음식을 파는 사람이랑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랑 지금 다 같이 지금 고통스러운 일에 있거든요. 그 일이 식료품 가격 문제에도 있어요. 우리가 시장, 마트 이런 데서 사는 그 식료품 가격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비싸고요. 전 세계에서 7위라고 해요. 그래서 식료품 가격, 농촌에 가보면 농산물 가격은 싼데 도시에만 오면 이게 굉장히 비싸지는 이런 일들을 보죠. 이게 단지 유통 마진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식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가게세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국민들이 적어도 일하면서 바깥에서 점심 한 끼라도 좀 넉넉하게 값싸게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 뭐가 없을까요? 예, 정말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리 자체가 한 70%가 이제 산지고 농지가 아주 좁습니다. 또 작은 규모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외국처럼 대규모 기계 영농 이런 것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 원래 농산물 생산 가격 자체가 국제적으로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근데 더더욱 이제 문제는 그것이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많은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들이 대부분의 마진을 차지하고 마지막 소비자들은 몇 배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주면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좀 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또 이렇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이 농산물 가격보다 가게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가게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임대료 상한 제도도 도입하고 표준 임대료 제도도 도입하고 또 장기간 동안 그 장소에서 임대차가 보장되게끔 장기 임차를 보장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게를 얻는 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낮춰주고 거기다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낮춰준다면 저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저렴한 외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현철 교수님. 예. 한국이 지금 많이 인터넷이나 떠도는 정보를 다 취합하는 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한테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게 경제 활성화, 경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매경과 MBN이 조사를 했더니만은 거기에 가장 최적인 후보로 뽑히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 네,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죠. 아니요, 사실 2위 후보보다 2배나 지지율이 높고요, 3위 후보보다 3배나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중에 이제 오늘 여기 많이 젊은 친구들이 와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정책이거든요. 우리 문 대표님도 아까 취준생 경험을 하셨다고 이제 재수생 경험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자리 정책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미 한번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 부족이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맨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벌써 우리 젊은 사람들 헬조선 이렇게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결혼 못해 또 아이도 못 놓아.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저출산 국가인 시절이 워낙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드디어 지금 금년부터는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맞으면 조세 수입도 줄게 되고 소비도 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경제가 지금 저성장에 늪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되죠. 일본이 말하고 있는 2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는 장기 복합 불황
시대 맨 출발이 생산 가능구가 저수산 때문에 줄어들기 시작한 그거 시작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처럼 그런 장기 복합 불황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2030년쯤 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 부족은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다,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른바 비상경제 조치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봐주시길 바라고, 일단 일자리에 대한 제 의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대통령이 직접 그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두고, 그래서 대통령이 매일매일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그런 일자리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일자리 혁명 이뤄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모두, 또 우리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이걸 총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들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동의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부터 편성하려고 합니다. 자, 일자리 문제, 저 문재인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장군님. 대표님, 아까 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특히 장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장군은 사랑해 주실 거죠? 아이, 그러면요, 뭡니까? 우리가 출석 체크할 때 맞으면 결석한 학생에 대한 그 맞으면 야단을 출석한 학생이 막 맞는 것처럼 됐는데, 우리 정인범 장군님은 정말 군 내에서 신망받고 존경받는 그런 장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왜 이제 밑에 우리 사병들이 이 전역할 때 제대 전역 신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인범 장군님은 거꾸로 정말 수고하셨다고 전역하는 병에게 격려를 붙여가지고 영원한 특전맨, 그렇게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그게 질문이 아니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실 겁니까? 저는 뭐 당연히 우리 국방력도 강화해야 되고요, 또 한미 동맹도 더 강화해야 되죠. 그것은 뭐 대통령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선은 그 사병들의 급여를 좀 높이고 싶습니다. 지금 병장 급여가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20만 원 넘어섰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도 최저임금의 10한 5% 정도 맞으면 이제 노동력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나 같은 거죠. 물론 국방 의무가 있지만 국방 의무가 있다 해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국가가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한 50%를 목표로 두고 30%, 또 40%, 50% 연차적으로 좀 높여 나가는 방식으로 복무하는 사병들에게 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젊은이들이 전역 후에 또 무언가 창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목함 지뢰 사건 예를 들었는데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하사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는데 이게 국가가 치료해 주는 기간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이것은 개인 부담 이게 발휘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국민 여론이 막 굉장히 분노해서 공분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제도를 바꾸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제 국가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희생당하는 그런 분들은 뭐 순직을 하거나 또는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의료 체계 또 그런 또 보상 체계 이런 걸 꼭 갖춰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든든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분에게 우리의 운명을 좀 맡겨봐도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토크는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해주신 우리 객석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릴까요? 손을 한번 잡고 참 별걸 다 하죠, 제가? 고맙습니다.